예, 지금부터 서울고등법원 2026노 1317호 피고인 김용현의 우익의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재판을 시작합니다. 특별검사가 내란외환특례법 등에 따라서 재판 중계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재판장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계를 허가하되 법원을 통한 중계 방식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특례법 등에 따라 전체 공판기일의 심리가 속기 녹음됨도 알려드립니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 나오셨죠? 네. 특검에서는 누가 나오셨나요? 네, 박영검사 서성광, 전종택 검사 2명 출석했습니다. 서성광, 전종택 검사님. 예. 변호인으로는 누가 나오셨죠? 네, 이문수, 유승수, 장주용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유승수, 이문수, 장주용 변호사님. 네. 네.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겠습니다. 예. 일어서 주시죠. 예.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에 일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거나 양형의 불리한 사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인정신문합니다. 피고인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네. 직업은요? 예. 전 국방부 장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소나 등록 기준지는 1심 판결 기재된 내용하고 같습니까? 예. 피고인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예. 피고인에 대해서 그 바뀐 주소를 알리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없이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리 앉으시죠. 항소사건 심리를 개시하겠습니다. 전에 공판 준비 기일 심리에서는 입증 계획하고 증거 체부에 관해서 의견을 듣고 결정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기일 심리 관련해서 변경하거나 이의할 점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특별히 없습니다. 예, 없으시죠? 예. 1심에서 피고인이 비화폰을 교부받아서 노상원에게 교부하고 통화함으로써 경호처 담당 공무원들이 정부 비화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그리고 피고인과 대통령 윤석열 등의 내란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교사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특검이 각 항소했습니다. 특검 측에서 먼저 항소 이유 진술하실까요? 예, 특검에서 6월 5일자로 항소 이유서 제출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포함해서 그럼 먼저 특검에서 항소 이유를 진술하시고 변호인께서 항소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피고인 측 항소 이유 진술하시고 그 다음에 특검 측의 그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이런 순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준비된 유인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다 받으셨으면 진행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전종택 검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노 1317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공소에 관하여 특별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및
항소 이유 요지 진술하겠습니다. 공소 사실 및 원심 판결의 요지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2일경 비아폰의 사용 적격이 없는 민간인 노상원에게 제공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호처 차장 김성훈에게 사용 적격이 있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정부 비아폰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날 경호처 측으로부터 정부 비아폰 한 대를 교부받아 이를 노상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부터 2024년 12월 4일경까지 노상원과 수회 비아폰 통화를 하여 위계로서 경호처 담당 공무원들이 정부 비아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향후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대비하고자 2024년 12월 5일경 개인비서 양호열에게 국방부 장관 공관 2층에 있는 서류, 노트북 및 개인 휴대전화를 파기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양호열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서류, 노트북 및 개인 휴대전화를 파기하여 피고인은 양호열로 하여금 피고인과 대통령 윤석열 등의 내란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피고인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및 증거인멸 교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고 원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심에 대해 특검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세한 양형부당 항소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심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노상원이 암호자재인 비아폰을 사용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정,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경호처의 비밀통신 체계를 침해한 안보 관련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증거인멸 교사죄에 대해서는 수행비서 양호열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혐의 증거들이 포함된 이 사건 서류들의 폐기 등을 지시한 사정, 비상계엄 관련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되어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였고 이상과 같은 여러 정상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지위, 각 범행의 중대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한 정당한 양형평가를 거쳐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습니다. 먼저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양형부당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아폰은 해킹과 도청을 불가능하도록 보안성을 극대화한 암호자재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자료 복구도 불가능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등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극히 제한된 정부 주요 부처 관련자들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상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민간인 노상원과 연락하기 위해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자인 노상원에게 비아폰을 지급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비밀통신 체계와 그 보안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이 사건 범행 그 자체의 중대성과 범죄로 인해 발생한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 경호처장인 피고인은 경호처가 관리하는 정부 비아폰의 기능, 도입 경위, 사용 목적, 지급 대상 및 용도 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지휘자나 다를 바 없는 경호처 차장 김성훈에게 정부 비아폰의 추가 불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직 경호처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였습니다. 또한 비아폰은 12상 비상계엄에서 내란죄 공범들의 핵심적인 연락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불출받은 정부 비아폰을 노상원에게 전달하여 노상원과 비상계엄 전후로 수차례 비아폰으로 통화했으며 불출 과정에서 민간인 노상원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비아폰 사용자를 테스트 예로 설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즉시 노상원으로부터 비아폰을 회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정부 비아폰이 경호처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에게 전달되어 비상계엄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지시 보고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주도 면밀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증거인멸 교사죄에 관한 양형부당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내란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내란 범행은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란 사건의 1심에서 주요 가담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피고인은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8년 이렇게 각각 선고받았는데 이러한 선고형을 보더라도 내란 사건의 중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 포고령, 대국민 담화문 등 중요 계엄 문건의 작성에 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계엄 관련 문건이나 자료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전달받은 계엄 관련자들로부터만 계엄 문건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내란 사건의 실체 규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증거들을 인멸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40년 지기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개인비서 양호열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양호열은 증거인멸죄로 종합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범행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가중하여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내란특검법 제11조에서는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1심 과정에서 총 12회에 걸쳐 기피 신청, 구속 취소 청구, 관할 이전 신청 등을 반복하였고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제기 이후 약 5개월이 지나서야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공소제기 후 1년이 지나서야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의사 및 증거 인부도 거부하며 재판부의 정당한 재판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특별검사 측의 증인신문을 유도신문이라 자의적으로 규정하며 신문을 방해하여 정상적인 증인신문이 불가능하도록 재판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법정을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발언 창구로 악용한 것도 모자라 재판부의 제지에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이 재판부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에 제한이 없다며 항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심의 선고형은 이러한 피고인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충분히 천적되지 않은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비밀통신체계 내지 안보체계를 사유화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경시하는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범죄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특별검사 측의 구형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검사 항소 이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특별검사 특검의 항소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검 항소 이유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다음 항소 이유와 묶어서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 이유 내용은 지금 오늘 제출하신 요거는 지금 바로 하실 건 아니죠? 바로 지금 이 포함돼 있습니까, 이 안에? 세 번째 파일. 그러니까 답변도 PPT를 통해서 하시겠어요? 예. 유승수 변호사님이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변호인 측에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네,
네, 진술하겠습니다. 특검 항소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조금 전에 이제 특검 측에서 발표한 항소 이유의 전반은 모두 다 감정적인 부분에 호소하고 법리적인 주장은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오로지 이 사건 자체를 양형부당이라는 이유로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부당 사유 그 자체만으로도 증명이나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선동과 왜곡으로만 이 사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검 항소 이유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포함해서 모든 사건들이 추정 그리고 또 사실 왜곡 여론을 호도해서 내란 몰이를 하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한 범죄라고 또다시 이미지를 더 씌우는 방식으로 이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방어권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검 항소 이유는 이와 같은 추정과 일방적인 짐작에 기반해서 표현들을 왜곡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마치 과대한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양형에 있어서는 안보폰에 대해서 안보폰을 악용하고 은폐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교사에 있어서는 증거가 어떠한 것인지 특정도 못하고 있으면서 불명확한 증거, 특정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그 가치가 대단한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의 행태가 과연 재판 과정에 관한 어떠한 방어권의 행사나 변호인의 변론이 어떻게 양형부당 사유가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로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특검의 수단일 뿐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동안 모든 공소 유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검이 세 가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모두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배치되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또 변호인의 입장에서 헌법상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보장되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소송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침해하는 초헌법적인 논리와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지속한다는 것 자체도 저희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과 헌법은 이 사건 이외에도 그리고 또 전반적인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내란 사건이다. 모든 사건들과 관련 없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기본적인 이념은 당연히 관철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에 있어서 안보폰에 관한 프레임입니다. 특검의 주장은 내란 범행의 핵심 연락수단으로 안보폰을 악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측의 항소 이유 중에는 비아폰은 애초부터 비아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벌써 안보폰이라는 정식 명칭, 공식 명칭에도 불구하고 비아폰이라는 명칭을 통하여 어떠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비아폰은 해킹 및 도청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보안성을 극대화한 암호 자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보폰이나 이러한 암호 자재가 성립되는 그 취지 자체가 이와 같은 오로지 안보폰이나 비아폰의 사용만으로 어떠한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이런 식의 증명을 국가 기밀이나 국가 안보상의 필요에 의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악용했다라고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다른 사건에서는 안보폰의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면서 모든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실체는 이 사건 안보폰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령한 업무상의 기기입니다. 내란 범행의 핵심 연락 수단이다라는 것은 일방적인 그리고 또 왜곡된 그리고 또 안보폰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와 그 제도에 대한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테스트 개정은 특검 측의 주장에 의하면 노상원의 안보폰 사용을 은폐하기 위한 가명이었다. 즉 테스트라고 쓰고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테스트라고 기재한 것이다. 전혀 주장 자체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테스트라고 기재하지 않고 용도에 맞춘 사용을 하면은 그것은 무슨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테스트라고 기재를 했을 때는 어떠한 위계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테스트가 문제다. 테스트라는 이름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 실체 사실은 경호처 관리자가 이전부터 기능을 점검할 때 사용하던 일반적인 명칭이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테스트 개정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계속해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안보포는 전 경호처장인 박종준 처장 재직 당시에는 없었던 시스템으로 실무적인 운영 관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처에서 통신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호처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추측하거나 매도한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폰 지급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위계가 개입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안보폰의 사용권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요구하면 지급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호처나 경호처 담당자들이 이를 다시 묻거나 확인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아니면 어떠한 조직 내에서 재량권이 부여된 어떠한 사용이나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는 그 사후적인 평가를 일탈이나 남용이라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당연히 다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 사용권자에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용도가 잘못됐다라는 아니면은 그것을 사후적으로 법정에서 평가를 하고 특검이 평가를 해서 이것이 부적절한 것이다. 따라서 속인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현 장관은 경호처에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안보폰이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문의를 했고 경호처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고 통신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김성훈 차장은 이를 인지하고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의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용권자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당연히 수령권자나 사용권자가 이에 재량에 맞춰서 사용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 절차 전반이 권한권자의 인지하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호처의 안보폰 지급상의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특검의 위기의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테스트 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서버가 존재하고 관리자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서버를 통해서 이 안보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위해서는 점검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계정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 점검을 실시한 것이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명칭은 김영현 장관 재직 당시에 다수 운영되던 계정 형태라고 관련자들이 모두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그 전부터 관리자가 별도로 기능을 점검할 때 사용한 표현이라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바가 있고 이를 두고 은밀한 연락을 위해서 안보폰을 지급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것은 프레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특검이 주장하는 비화폰 그리고 또 안보폰이라는 이 용도는 은밀하고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연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하니까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논리적 비약 그리고 사실의 왜곡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호처의 기존 계정을 테스트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은밀하게 왜곡하는 것은 바로 특검입니다. 두 번째 쟁점입니다. 증거인멸 교사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증거가 없어졌으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특검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나 핵심 증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특검은 절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 인멸됐다라는 증거가 대강이 무엇인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의 주장은 내란 실체 규명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증거가 인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인멸됐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특검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특정하지 않고 특정하지도 않은 사실을 입증했다고 특검은 주장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까지 논리적인 비약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은 원심에서조차 어떤 내용의 문서나 증거가 인멸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추정에 그친 바가 있습니다. 특검은 지금 공소사실의 유지, 내란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유지를 매우 장담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핵심 증거가 없어져서 큰일 났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이 사건에서는 또다시 양형부당의 요소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실체 없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과 가치가 불명확한, 특정되지도 않은 파쇄된 어떠한 대상물을 양형 가중의 핵심 사유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당연히 부당합니다. 양호열에 대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전에 특검께서 항소위에서 진술한 것처럼 양호열은 지금 종합특검에서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종합특검에서, 즉 기존에 있었던 내란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소나 전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확정된 사실, 즉 양호열은 범죄자가 아니다, 증거인멸 행위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종합특검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법정에서 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증명이나 이런 식의 주장이 형사소송에서는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양호열의 이 지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항소위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지금 양호열에 관한 주장의 모순점은 특검이 지시를, 양호열의 진술에 있어서 지시를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이 아닌 직무 종료에 따른 통상적 보안문서 정리로 인식했다라고 양호열은 진술하였고요. 비상계엄 관련 자료 삭제 지시로 이해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상계엄과 관련됐다, 내란과 관련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특검이 유일합니다. 관련자 누구도 이와 관련한 진술조차 한 바가 없습니다. 진술로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도 당연히 부족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양호열 스스로도 증거인멸의 목적이나 고의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피지휘자, 즉 피교사자가 범죄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용현 장관이 양호열을 범죄로 끌어들였다거나 범죄를 자행하도록 시켰다거나 하는 특검의 가중처벌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40년 직이 운운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양형 가중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법리적인 주장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양형 사유라고 해서 아무 주장이나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의 분리와 이중처벌의 위험성입니다. 이 부분은 이 모든 사건들이 다 공통되는 내용입니다. 특검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순환 논증의 오류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제기한 다음에 그 공소가 제기됐으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증명한다라는 논리 구조입니다. 그리고 관련한 판결문이나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문을 우르르 내고 관련된 추가 증거라고 해서 또다시 증거를 무분별하게 다 내고, 그리고 또 이 증거들을 재판부가 계속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이중처벌, 즉 2번 이상 고려되고 계속해서 순환하는 이와 같은 궤변과 같은 논증 구조를 법원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건은 원심 판결문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심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용현 장관에 대한 양형 사유를 기재한 것처럼 심플하게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건 범행 자체의 내용과 죄질로만 독립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왜 중요한 것이냐. 애초에 이 사건이 기소가 될 때 특검은 무엇이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사건은 별도의 법익 침해를 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사건과는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입증의 과정이나 양형사유의 주장에 있어서는 해당 사건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엔 중복되는
어떠한 가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양형부당 사유를 또다시 원심에서도 그리고 또 항소심에 이르러서 주장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내란 혐의 선행 사건 별건입니다. 몇 년형을 선고받았던 이 사건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범죄 사실 기재를 계속해서 장황하게 이 사건에서 기재하고 원용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건을 내란 사건에 관한 심리로 변질시키고자 하는 잘못된 시도에 해당합니다. 각 사건을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형사법 원칙을 위반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그대로 위반하고 실질적으로는 양형에 있어서도 이중 처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별개 사건의 선고형 그리고 확정되지도 않은 선고형 오로지 특검의 주장에만 그치고 있는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는 본건의 양형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쟁점입니다. 양형부당의 사유 중에 하나로서 재판 과정에서 마치 피고인의 방어권의 남용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판단을 원심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에 대한 판단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재판부의 몫이지 특검이 이를 그리고 또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검사가 이를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방어권 행사 그 자체를 두고 양형의 사유로 이를 주장한다면 또 이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방어권 행사는 위축되고 침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상 진술 거부권은 당연히 혐의의 부인의 그리고 또 자기 부재 거부 특권의 일환으로 행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자체를 가중 사유로 보는 특검의 논리는 실제로 헌법상의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논리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보장받아야 되는 방어권의 논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적법 절차를 모두 다 지연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중요한 내용을 특검이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특검이 나열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전부 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절차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 행사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애초에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할 때 즈음에 이르자 그 6개월 구속기간, 형사소송법상 모든 피고인,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라는 이 구속기간의 제한을 잠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6개월 구속기간이 이르자 이 사건에 대해선 단 한 차례의 수사도 없이 별개 사건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단 한 차례의 수사도 없이 부랴부랴 기소를 했습니다. 특검이 꾸려지고 실제 사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기도 전에 부랴부랴 기소를 해서 피고인 김용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사투를 벌여가면서 막기 위해서 이 사건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적법 절차 지연 운운하는 것은 사실은 사법기관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깊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원색적인 비난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은 적법 절차 지연이다라고 그리고 지연이라고 매도하고 소송상의 방어권 행사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지연이라고 매도하면서 이 재판이 6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 자체가 그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위헌성과 그리고 또 소송기간의 제한이 특검의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법령이 부여한 소송상 권리행사가 기각되었다는 결과 그 자체는 결과일 뿐이지 그 권리행사 그 자체가 불법적이라거나 소송상의 방어권 남용으로 평가받을 수도 없고 그와 같은 평가가 양형사유로 고려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주장 자체가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특검은 계속해서 모든 사건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실제로 법리적이지 않은 주장, 즉 생떼를 놨다거나 재판을 회방했다, 지연되었다거나, 그리고 증거의 평가에 있어서는 이례적이라거나 이례적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해 보인다거나,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책임을 모두 다 부정하고 추측과 억측으로만 일관되는 주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 공소 유지의 행태입니다. 이런 점을 오히려 검사의 불이익, 그리고 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야만 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사기관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비법리적인 주장,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주장을 지속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론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이에 만약에 법관의 심증이 오염된다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심조차도 재판상의 어떠한 소송상의 방어권 행사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적법한 소송행위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수사기관 기본적 사명으로도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네, 이어지는 PPT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진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쟁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심의 징역 3년 선고는 본건의 범행 내용과 모든 양형 사정을 충분히 종합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을 결코 양형이 가볍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가중 사유들은, 그리고 항소의 이유를 삼고 있는 이 가중 사유들은 증명 부족과 방어권 침해 측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여져서도 안 됩니다. 특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검이 확정되지도 않은 타 사건 판결문 증거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오로지 이 사건에, 적어도 이 사건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증거 제출에 대해서 부채택, 그리고 소송 지연의 책임은 검사, 특검의 불이익으로 귀결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변호인 측에서는 그 항소 이유 관련해서 6월 5일자로 제출한 항소 이유서가 있고, 또 7월 13일자로 보충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그것도 오늘 진술하시죠? 네네. 예, 하고 그 8월 10일자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신 게 있는데, 이 부분도 항소 이유와 좀 관련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8월 10일자 변호인 의견서도 오늘 진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네. 변호인 측에서 항소 이유 진술하시죠. 예. 위계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해서 항소 이유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죄송합니다. 임응수 변호사입니다. 예, 이범수 변호사. 예. 그 1심 위계 공무집행 방해 유죄 판단을 집행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볼 때 세 가지 연결 고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간인, 그러니까 노상원 제공 목적을 이제 은폐하고, 이것이 이제 기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서 경호처 담당자가 이제 오인하고 착각, 이게 위계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교육된 처분이라고 되는 안보폰이 지급되었다라고 이제 2심은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제 1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사용할 것처럼 행사하여서 그 목적을 은폐하고 담당자를 속이고 안보폰을 지급받았다는 인과관계를 핵심으로 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오인이나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심 법원의 전제는 피고인이 실제 목적을 숨기고, 또 담당자, 여기서 이제 저희는 경호처 차장 김성우 전 차장 김성훈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할 것으로 오인했고 오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지급되었다라고 이제 1심이 판단한 것을 봐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객관적 진실은 김성우는 피고인의 신분과 지위, 그러니까 여기서 피고인의 신분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는 신분과 지위를 획득한 것이고,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였고, 김성우는 또 피고인이 운영 목적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누구 어떻게 사용할 것인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망에 의한 오인이 아니라 스스로 담당자가 자발적으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저희는 이것이 객관 진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망에 의한 오인이 없었기 때문에 유죄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 진실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보폰 지급이 이루어진 단순한 것은 자동 처분이 아니라 자체적 내부 확인의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안보폰을 지급 요청하였고 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김성훈이 이를 접수하였으며 이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에게 지급이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하였으며 본부장 등 실무자들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고 이후 최종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즉 김성훈은 당시 정호처 차장은 지급 전에 내부 실무 담당자에게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안보폰을 지급하였습니다. 오인에 빠져서 어떤 과거의 상하 지위에 따라서 이렇게 즉시 처분한 구조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 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1심 증인 신문 일부입니다. 김성훈은 비아폰의 운영 목적 취지가 있고 대통령의 국정 지휘 통신망 중에 하나인데 그 취지에 운영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무원으로서 전 경호처장으로서 그 운영 목적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걸 생각했기 때문에 묻지 않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당시 경호처 내부에는 안보폰의 지급 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특정하고 있는 매뉴얼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규정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확인하였고 김성훈은 당시에는 규정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시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규정이 없었다. 그다음 반드시 공무원에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없었다. 다만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비밀 취급 인가가 낮다거나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보안각서를 쓴다거나 나름의 자구책이 있었다면 충분히 신분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또한 가정적 판단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님이 지시하실 경우에 국정운영원에 도입된 안보폰의 경우는 거절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추가로 저희가 PPT는 담지는 못했습니다라는 계엄 당시 전 경호처장 박종준 같은 경우에도 당시 경호처 내부에 안보폰의 지급 대상을 규정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음을 최근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그래서 결국 민간인 지급이 위법하다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규정이 없었고 또 반드시 공무원에게만 지급할 필요도 없었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보안 각서 등 일부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있었다면 지급할 수 있다고 당시 이를 총괄한 안보포 업무를 총괄한 김성훈 차장은 진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되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릇된 처분의 전제 자체가 상실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호처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실적인 지장이 발생했느냐라는 질문에 김성훈 차장도 당시 차장은 그러한 방해가 전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최소한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음이 이미 1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간접 사실에 의하여서 노상원 제공 목적이 제공 목적으로 안보폰을 지급받을 것도 저희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 2일 날 피고인이 안보폰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피고인은 김성훈 차장 등 직접 안보폰 지급과 관련해서 접촉한 김성훈 차장 등에게 본인이 사용한다거나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를 일치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안보폰이 하나가 또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급 당시 목적에 대해서 직접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2024년 9월부터 12월 3일까지 노상원 피고인과 노상원이 22일을 만났고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매일 공간에 만났고 그다음에 수령 당일에 노상원에 교부되었고 12월 4일까지 수요에 통화하였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안보폰을 노상원에게 교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비약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 당시에는 직접 사용할 목적이었다가 이후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하여서 이를 기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후에 교부한 것이 곧바로 지급 당시의 기망 목적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적 진술이 난무를 했습니다. 김성훈 중원 같은 경우는 내적인 모순이 있는데요. 특검의 질문에 대해서 노상원에게 준다고 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적인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또 김성훈은 일반인도 신분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조건을 갖추면 지급이 가능하다는 당시의 실제 규정을 이렇게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졌던 답변만으로 기망이 있었다고 추론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보폰 지급과 관리에 대해서는 재량의 영역이 없다고 저희는 보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 앞서 말씀 보여드린 것처럼 안보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국정지휘 통신만 중에 핵심 부분이 중에 하나입니다. 김성원 또한 대통령께서 필요하시다고 판단하면 위임받은 사람이 지급받는 것이고 장관님께서 필요하지 하시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겠냐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결국 당시 국무위원회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구체적 사용 목적을 시시콜콜 설명해야 할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 자체를 묻지도 않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적극적 기망행위도 아니고 육시적 기망행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도 위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청의 심사 판단 업무에서 업무 담당자가 신청 사유의 진실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건은 담당자가 피고인의 신분을 전제로 판단하고 내부적으로 확인까지 거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이야기할 이유도 의무도 또 이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위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볼 때는 1심 유죄 판단의 논리적 산설은 다 모두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망과 오인이 부존재하고 위법성과 방해가 부존재하고 제공 목적의 증명이 뚜렷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호처에서는 자체 내부 규정과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확인한 후에 지급되었고 또 실제로 누구누구에게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도 없었으며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경호처의 안보권 관리 업무 자체가 방해받았을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또 과연 당시에 피고인이 안보권을 지급받을 당시에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타인에게 교부할 목적이었는지는 피고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간접 증거에 의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 결국 위계와 그릇된 처분의 성립 요건이 저희는 모두 무너졌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인 지급은 당연히 위법하는 1심의 전제는 규정 부재를 간과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급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되는 원칙도 없었습니다. 안보폰의 목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국정지휘 통신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광범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된 재량적 행정 처분을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유죄 판단의 4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오인 착각 이것이 부존재했습니다. 내부 확인 후에 자체 지급하였습니다. 민간인 지급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보안 조치 시에는 일반인 지급 가능하다고 담당 책임자가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호처 업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해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지급 당시에 노상원에게 제공할 목적이 있었느냐 이에 대해서도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이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고 무죄가 선고해야 된다고 저희 변호인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증거인멸 관련해서 장주영 변호사가 네, 계속하시죠. 예. 장주용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 교사의 점에 관하여 1심 판결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은 정범으로 지목된 양호열 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전제 위에서 피고인에게 교사범의 죄책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양호열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고의를 명시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정범의 고의가 없다면 교사범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법의 기본 법리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법리적 출발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에게 특정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 행위자인 양호열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피고인의 교사범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심은 양호열이 증거인멸죄를 범했다는 전제 위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유일한 핵심 쟁점은 하나입니다. 직접 행위자 양호열에게 증거인멸의 구체적 고의가 있었는가를 객관적인 사정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호열의 법정 진술은 1심의 추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그 고의를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인정한 증거인멸 행위는 2024년 12월 5일 하루에 발생한 세 가지 행위입니다. 14시경 공간 2층 서재 책상 위 서류 더미 세절, 17시경 LG 노트북 파기, 그리고 22시에서 23시 사이 개인 아이폰 파기입니다. 1심은 피고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이 세 가지 행위가 모두 내란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세 가지 행위 각각에 대하여 양호열에게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한 법리 구조를 도식으로 보여드립니다. 피고인의 교사 행위, 양호열의 실행 행위,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핵심 전제인 양호열의 증거인멸 고의, 이어서 정범의 증거인멸죄 성립, 마지막으로 교사범인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죄 성립이라는 5개의 고리입니다. 1심은 이 5개의 고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고리 중 세 번째, 즉 양호열의 증거인멸 고의라는 핵심 부분이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지점, 즉 양호열의 증거인멸 고의라는 세 번째 고리가 부재함으로써 이 사슬 구조는 그 지점에서 끊어집니다. 고리가 끊어지면 그 이후에 정범 성립과 교사범 성립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건은 바로 정범의 고의라는 연결 고리가 끊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전제가 무너지면 1심의 결론도 무너져야 합니다. 이제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의 판단 구조와 양호열의 실제 법정 진술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문서 세절에 관하여 1심은 계엄 관련 서류가 세절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양호열은 인사청문회에 예산안 자료로 인식했고 계엄 관련 자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기기 파기에 관하여 1심은 기기 내에 증거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양호열은 비상계엄 자료 삭제 지시로 이해하지 못했고 단순히 직무 종료 폐기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의 형성에 관하여도 1심은 고발 상황을 인지했으므로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양호열은 고발되고 어떻게 된다는 부분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죄의 고의는 정황의 누적이 아니라 행위자의 구체적 인식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증거인멸 행위가 극 초반 12월 5일자로 진행이 됐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열은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보관하고 있던 국회 관련 자료들이나 예산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자료는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1심은 비닐봉지 서너 개 분량의 서류를 폐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정황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 국방위 출석 등 막대한 대국회 업무량을 가지고 있어 경호처장 시절보다 서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통상적입니다.
서류량이 많다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서류 정리와 완벽히 양립하며 증거인멸의 주관적 인식을 추단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업무 특성을 보면 대국회 업무의 특성상 서류 축적이 이례적으로 많습니다. 양호열은 경호처장으로 계시다가 넘어올 때도 불필요한 서류를 세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과거의 통상적 정리와 동일하게 인식했음을 밝혔습니다. 대상 문서에 대한 직접 인식을 보면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은 없었냐는 질문에 양호열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보고 세절했던 것은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개별 문서의 증거성 판단 없이 진행된 통상적 문서 정리 행위에 증거인멸의 고의를 더 씌울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상식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양호열은 작동 가능한 아이폰에 대하여 제가 쓰면 안 됩니까? 라고 실제로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범이라고 지목된 사람이 스스로 남긴 진술입니다. 피고인이 임무가 끝나면 전부 폐기하는 게 맞아라는 발언을 양호열은 직무 종료에 따른 단순한 기기 처분으로 완벽히 오인했습니다. 만약 해당 기기가 형사사건의 증거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은 경험치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서류 세절, 노트북 파기, 휴대전화 파기 모두 직무 종료에 따른 통상 처분이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실행되었습니다. 1심은 양호열이 고발 및 탄핵소추 논의 상황을 피상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정 서류나 기기가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것임을 예견하고 이를 파기하려는 구체적 목적, 즉 형사사건 증거인멸의 고의로 연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황만으로 연결한 논리 비약입니다. 양호열은 계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머리가 멍해졌지 고발된다,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업무 마무리에 집중하던 정범의 피상적 상황인식을 법리적 고의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행위, 즉 국회 예산안 서류 정리, 타인이 쓰던 업무용 노트북 폐기, 처분 예정인 휴대전화 재사용 문의는 모두 피고인의 임무 끝나면 폐기해라는 지시로 수렴됩니다. 그리고 그 지시에 대한 양호열의 인식은 하나로 종합됩니다. 바로 직무 종료에 따른 통상적 보완 조치라는 인식입니다. 수사 개시 가능성을 인지하고 증거를 인멸한다는 구체적 인식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은 압수수색 직후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검사의 전형적인 유도신문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1심 변호인단은 이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반면 법정 직접 진술에서 양호열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경황 없이 필요해서 알려달라는 줄로 알았습니다. 라며 형사사건에 대한 인식 및 증거인멸 고의를 일관되고 명시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정황의 누적과 유도된 진술은 법정에서의 생생한 직접 진술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진술의 신빙성이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세 가지 요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압수수색 직후의 심리적 압박입니다. 양호열은 굳이 진술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둘째, 변호인 조력의 부재입니다. 자신의 증거인멸 혐의 조사임에도 위축된 상태에서 홀로 방어하였습니다. 셋째, 검사의 전형적인 유도신문입니다. 경황 없는 상태에서 장관의 필요에 따라 그랬을 것이라는 유도신문에 수동적으로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겹치는 지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은 근본적으로 붕괴됩니다. 이는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입증할 독립적 기억의 표현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법정 진술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저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심의 근본적 오류입니다. 1심의 근거는 오직 추측, 즉 있었을 것이다,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것뿐입니다. 반면 항소심에서 확인해야 할 진실은 핵심 증인의 명시적 법정 진술, 즉 보지 못했다, 업무적 폐기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 즉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라는 원칙에 따라 1심은 직접 증거인 법정 진술을 배척하고 추측에만 의존하여 고의를 인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하겠습니다. 저울은 명백히 직접 진술 쪽으로 기울었어야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호열의 법정 진술과 정황을 종합할 때 직접 행위자인 양호열에게는
증거인멸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범에게 고의가 없으므로 정범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면 교사범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이 점을 헤아리시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리에 맞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항소 이유 진술을 마치고 이어서 증거 신청에 관한 진술을 유승수 변호사께서 하겠습니다. 그 항소 이유 진술하셨으니까 예. 그 특검 측의 답변을 좀 예. 듣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증거 신청 관련해서 의견 개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변호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 혹시 피고인 본인이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네, 재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변호인 주장한 항소 이유하고 전반적으로 취지는 동일하신 건가요? 예, 두 예. 가지만 간단하게 예,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멀쩡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그 몰아세운 원심과 특검의 행태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저는 그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전화해서 예비폰 한 대가 필요한데 지급이 가능한지를 문의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예비폰 한 대를 달라 하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가능한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 문의에 대해서 김성훈 차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잠시 시간을 달라 해서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리고 예비폰 한 대를 추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그 어떤 위계나 거짓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두 번째, 이 재판으로 인해서 오직 지금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있는 우리 경호처 요원들을 비롯해 가지고 동료나 직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재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판부에서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 특검의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과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 관련해서 들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특검 측에 그 피고인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시겠습니다. 네. 전종택 검사입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특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을 도과한 항소 이유 주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364조 1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유예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직권조사 사항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어 직권으로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항소 이유 보충서가 제출된 경우 그 보충서는 본래의 항소 이유서 내용을 부연하여 보충하는 한도로 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항소법원은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인 측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도과한 2026년 7월 13일 보충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기존에 주장하지 않았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였고, 예비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형사소송법 및 대법원에서 확립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 측의 항소에 관한 심판 범위는 기한 내에 제출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의 주장에 한정되고, 보충 항소이유서에서 추가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와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심 심판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특검에서는 피고인 측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항소이유에 관해서만 반박 의견 답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소송 요건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피고인 측의 소송 요건 항소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측은 특별검사의 이 사건 소송 공소 제기가 수사 준비 기간 중 기소로 권한 없는 특별검사의 기소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특별검사는 2025년 6월 17일 수사 준비 기간을 종료하고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수사 준비 기간 중 기소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고 원심도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항소 이유서에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수사 준비 기간 중에 기소라는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내란죄에 흡수됨으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내란죄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내란죄에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당연히 수반된다거나 예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피고인 측의 이러한 주장은 원심에서 배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란죄 관련 모든 재판부에서 내란 가담자들의 이중기소 주장을 배척하고 있고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건에서는 대법원에서 이중기소 배척 판단이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의 이중기소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측은 검찰청법상 수사검사의 공소유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한 이 사건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청법은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검찰청법상의 문헌상 그리고 입법 연억상으로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함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도 수사검사의 공소유지가 적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원의 판시를 보더라도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피고인 측의 사실 오인 항소 이유 중 위계 공무집행 방해 범죄 사실에 관한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노상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경호처 측에 비아폰 추가 불출을 요청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스스로가 합수부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주요 직책자한테 하나 필요하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비아폰 요청 이유 중 하나라고 증언하였고 노상원 또한 피고인이 그 폰으로 지시할 테니까 여기서의 거기는 정보사 모 여단입니다. 거기에 가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비아폰을 건네주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경호처 측으로부터 비아폰을 불출받은 직후 공간에 방문한 노상원에게 비아폰을 전달한 사정,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존 비아폰의 작동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 노상원을 제외한 비상계엄 관련 주요 직책자들 모두에게 이미 정보 비아폰이 지급된 상태였던 사정,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노상원과 비아폰으로 수회 통화한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민간인 노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계로서 경호처 측으로부터 비아폰을 불출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원심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 사건 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노상원과 은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데 이 사건 비아폰을 활용하기 위해 위계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은 증거인멸 교사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이므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도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도 위 법률을 기초로 내란죄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죄 등으로 무기징역, 피고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원심 또한 피고인의 비상계엄 관여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죄에 있어 형사사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법리 오해 항소 이유에 관하여 정보 비아폰 지급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므로 정보 비아폰의 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은 경호처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 스스로가 경호처 IT 계획부서의 정보 비아폰 관리는
경호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행정 지원에 불과하고 본질적 업무인 경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비화폰의 관리 등에 관한 직무 집행이 경호처의 업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안 업무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암호자재 관리 책임을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경호처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비화폰 불출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경호처장에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경호처 IT기획부 김모 과장의 진술에 따르면 경호처에서는 정부 비화폰의 지급 관리에 관하여 관련 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심 또한 단순한 정부 비화폰의 지급 및 반환 관리뿐만 아니라 비화폰 지급 이후의 사용 문제로 경호처 정부 비화폰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은 증거인멸 교사의 법리 오해 항소 유예에 관하여 정범인 양호열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세간의 관심은 온통 비상계엄에 쏠려 있었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 및 주요 관련자들의 책임 추궁에 집중되었으며 비상계엄 해제 이전부터 국방부 장관 피고인이 비상계엄의 계획 준비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모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해제 직후부터 피고인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되었고 그와 동시에 검찰, 경찰, 공수처, 군검찰, 군사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이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이러한 비상계엄의 진행 경과를 언론으로 확인한 양호열은 피고인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될 것이라는 확정적 인식 하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관에서 피고인들의 물품을 파기한 것입니다. 원심은 양호열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죄의 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양호열이 민간인 노상원을 국방부 장관 공관에 출입시킨 당사자이고 노상원이 비상계엄 선포날까지 4일 연속으로 공관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양호열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은 증거인멸 교사의 법리오해 항소 유예에 관하여 증거인멸 대상이 불특정되었다고도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쉽게 해주는 데 위한 데 있으므로 구속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증거인멸 교사 공소사실은 증거인멸 지시 및 증거인멸 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인멸 대상인 증거의 보관 장소, 소유 및 점유관계, 형사사건과의 관련성까지 특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인멸 대상인 증거가 하드카피인지 전자정보인지 전자정보가 저장된 하드웨어 즉 저장 매체인지 특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인멸 대상인 증거를 특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심 또한 특별검사는 공소제기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상당한 정도의 인멸 대상 증거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공소제기 또는 유지의 편의를 위해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이라고 판시하며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법리 오해 위법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부 유죄의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주장은 항소유예서 제출 기간 이후의 주장으로 판단 대상조차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별검사의 항소 이유 및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재판님, 이 항소 이유 관련해서 피고인에서 직접 한 말씀만 추가하신다고. 네, 기회.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검사님께서 피고인이 노상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경호처 측에 비화폰 추가 불출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다 주장하면서 거기에 피고인 노상원의 각 증언 내용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제가 증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합수부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주요 직책자한테 하나 필요하면 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이 생각은 두 번째 생각이고 첫 번째 생각을 빼먹고 두 번째 생각만 제가 진술한 것을 넣어서 지금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예비폰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생각이 됐는데 첫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 안보폰이 재밍이 가끔 납니다. 그 며칠 전에도 12월 2일 날 제가 전화했지만 그 며칠 전에도 재밍이 생겨가지고 사실 한참 만에 복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정말 중대한 그 비상계엄을 앞두고 혹시 이게 그 과정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가 중요한 통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재밍이 생겨가지고 한참 동안 통화가 안 되면 문제가 크겠다라는 생각에 들은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밍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예비폰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했고 혹시 그러고 재밍이 안 생기면 그 이후에 필요하면 합수부 뭐 새로 구성돼서 인원이 필요하면 그 인원 내에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두 가지를 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앞에 부분 빼먹고 뒤에 것만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정정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피고인 본인 말씀하신 거는 그 특검 항소 이후 진술 PPT 12쪽 관련해서 진술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항소 이유와 그에 대한 답변을 전반적으로 들어보았습니다. 그 1심에서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309 또 추가된 증거 1 내지 163번까지 증거조사가 되었고 김성훈, 박종준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실시되었습니다. 1심 증거조사 결과나 절차 진행 관련해서 특별히 진술할 내용 있으신가요? 특검에서는 어떠신가요? 특별히 없습니다. 네, 변호인 측은 어떠세요? 네, 없습니다. 네. 그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준비기일 이후로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국방부의 와 방첩사의 사실조회 신청한 건 채택을 해서 저희가 보냈고 8월 7일자로 도착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늘 열람조사 청구를 예, 한번 보시고요. 국방부 이외 방첩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신이 오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유지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내용 확인하고 저희가 사실은 좀 예비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보시고 네네. 결정하시겠어요? 네네. 예. 그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실조회와 이제 문서송부 촉탁을 이제 신청한 게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문서송부 촉탁 부분이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또 사실조회가 회신이 오기도 했으니까 국방부와 방첩사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 신청 부분은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좀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철회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렇게 하실래요? 예, 어차피 저희가 뭐 예. 내용이 다 왔는데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예. 국방부와 방첩사 부분에 대해서 기각하지는 않고 지난번에 보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변호님께서 예, 한번 보시고 확인하고, 철회하도록 별도로 필요 하겠습니다. 없으면 철회 여부를 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서 특검에서 추가로 제출한 순번 164부터 171까지는 저희가 증거로 채택을 한 바가 있어서 증거조사를 앞두고 있긴 한데요. 아울러서 피고인 측에서 지난번에 추가한 증거 관련해서 일부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그 대법원의 기록 목록이나 이런 걸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해서 받아보고 싶다 이런 취지로 신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자체로는 지금 보면은 그게 이상민 피고인과 그 한덕수 피고인 관련한 형사소송 기록 목록 이런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사건하고는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이렇진 잘 않아 보여서 이 저희 사건과는 좀 그 쟁점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지금 그 채택에 대해서는 좀 그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이게 그 오늘 항소 이유 관련해서도 변호인 측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지난번에 그 특검에서 추가로 제출한 그 판결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순번 164부터 171까지가 이제 공소사실 관련한 것도 있고 양형 관련한 것도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게 이제 판결문이고 해서 이걸 특별히 이제 그 채택에 그 채택하는데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 사실 보면은 이제 그 168번 순번 168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고인 한덕수의 그 관련한 판결문이고 그 다음에 166이 그리고 이상민 판결문 사본이 167, 168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세 건의 판결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 공소사실하고는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있거나 꼭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면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증거를 굳이 뭐 신청해서 한다기보다는 뭐 참고 자료 정도나 아니면 증거 신청을 철회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여쭤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증거로는 철회를 하고 참고 자료로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고인 이 분들에 대한 그 기록 목록 송부 촉탁 신청도 저희 공소사실과는 그렇게 연관성이 높지 않아 보여서 그 기각을 할 예정인데 저희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그 마찬가지로 이에 대응해서 그 해당 피고인들의 판결문이나 이런 부분을 굳이 증거로 그 제출할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166 제가 말씀드린 게 166 지난번에 채택한 증거 중에서 166, 167, 168에 대해서는 그 증거 신청 자체는 특검에서 철회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건 뭐 그 참고 자료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고요. 제출을 원하시면 참고 자료 정도로 해서 뭐 하는 것까지 뭐 곤란하다 이렇게 하긴 좀 그렇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해당 피고인에 대한 그 문서송부 촉탁 신청은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그 증거에 대해서는 그 증거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그 추가 증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 내용 고지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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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시해서 예. 예, 증거 조사하겠습니다. 화상기로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예. 추가 증거 순번 164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683 피고인 김영은의 군기누설 등 사건 판결문 사본 제시합니다. 위교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공소사실, 공소 제기의 적법성, 양형 등에 관한 추가 증거로 제출한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증거 순번 추가 증거 순번 165번 대법원 2026도
3514 피고인 노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결문 4번 제시합니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공소제기 사실, 공소제기의 적법성, 양형 등 관련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추가 증거 순번 169번 서울고등법원 2026노 212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판결문 4번 제시합니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공소사실 및 양형 등에 관한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청주지방법원 2021 고합 198-1 판결문 4번 제시합니다. 양형 등에 관하여 추가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재판장님, 그 검사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이거 저희가 뭐 증거로 채택하신다는 뭐 결정이야 뭐 저희가 재판부 결정이니까는 말씀 뭐 더 드릴 게 없습니다만 그 지금 다른 사건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증거조사 끝나고 말씀하시죠. 지금 아직 조금 아니, 남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예. 증거조사 끝나고 말씀드리겠어요. 예, 근데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변할 수 있는 기회나 예. 관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이어서 하시죠. 추가 증거 순번 171번 원주지원 2017 고단 267 판결문 4번 제시합니다. 이 역시 양형 등과 관련한 공소사실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이상 증거조사 마치겠습니다. 예,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순번 164, 165, 169, 170번, 171번에 대한 증거조사를 했습니다. 증거조사를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채택했던 부분 판결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로 제출을 원하시면 그렇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권리보호를 위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그 확정되지 않은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다 살펴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는 사실은 저희가 납득이 좀 어렵고요. 이게 판결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증거로 채택된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의 뭐 모든 판결문을 다 가져와가지고선 여기서 증거로 제출한다 그러면 다 받아줘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독립적으로 평가받아야지 마땅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중 기소도 아니라는 입장으로 지금 특검에서 기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채택한다거나 관련 사건이라는 그러한 관련성에 대해서 자의적으로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임의적으로 아니면 또 기준 없이 어떻게 판단이 돼서 증거가 채택된다고 한다면 피고인에 대해서도 뭐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다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항소 이유도 있고 당연히 지금 뭐 이야기한 제출할 증거도 있고 그에 관한 주장도 있을 것인데요. 그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희도 다 주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 사건을 변론하는 건지 그 사건을 변론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리고 재판부께서도 그 사건을 심리하는 건지 이 사건을 심리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식의 증거 신청이 계속 허용이 되고 채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좀 이해할 부분이 있고 만약에 채택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에 대응할 만한 적절한 입증 방법을 저희도 강구하겠습니다. 네, 판결이라는 거는 이게 기록에 나온 주장이나 증거 등을 심리한 결과물인데 그게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다른 증거 방법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증거 제출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제출된 판결문에 대해서 그것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다만 그 증거 제출 자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게 실제로 이제 어떤 내용을 증명하느냐에서 증거로서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재판장님 말씀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재판장님 이 부분이 지금 배척할 수 그러니까 뭐 판결문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면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도 당연히 동가치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법원에서 한 판결이기 때문에 더 지금 확정되지 않았는데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주관 가치를 둔다면 실제로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심리하거나 이 사건이 독립적으로 어떠한 재판을 판단하는 여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그거 같은- 증거 제출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음, 재판님 말씀에 저도 이문수 변호사입니다. 네, 재판님 말씀을 이제 충분히 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일단 뭐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좀 문제 있는 것이 이게 뭐 사실 좀 오래된 관행인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이제 좀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검찰 지금 특검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뭐 증거를 완전 폭탄처럼 이제 피고인과 이제 법원에 이제 쏟아붓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변호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걸 열람 등사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거를 지금이 어떻게 뭐 파일로 뭐 일부 받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노력이 소요되고 금전적인 또 그 소요가 많은데 그러면 검찰이나 특검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또 소송을 지연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계속하는 것이 사실 악순환처럼 되었고 재판장님 말씀처럼 우리도 법원의 판결 뭐 이런 부분에서 증거를 배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이것이 다른 문서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여한 사건이면 또 혹 모를까 직접 자기가 피고인 내지는 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거나 관여하지 못한 사건의 판결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다른 일반 뭐 이런 문서들에 비해서 많은 그 증명력을 갖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만큼 그 추정되는 인정될 수 있는 그 가정적인 증명력에 다투기 위해서는 또 저희들은 많은 방어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 재판장님께서 이제 이 제출되는 어떤 판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뭐 증거 배척할 수 없으신다고 하면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피고인의 입장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아까 그 조사에 앞서서 일부 제출된 판결문에 대해서는 철회를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도 좀 그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피고인이 전혀 관여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니어서 그걸 굳이 그 증거 조사까지 나아가는 데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네. 조금 전에 이제 검사님께서 이제 그 증거 조사하면서 이제 증거 요지를 설명하셨는데요. 그 증거 요지를 들어서는 어떤 부분이 이 사건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재판장님께서도 만약에 증거를 채택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뭐 양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입장을 반영했다 이렇게 물론 뭐 그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 절차적으로 보장해 주신 차원에서 감사드립니다만 그렇지만 이게 양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른 사건이라고 분명히 명백하게 별건으로 지금 기소가 되고 관련성 자체가 희미해 보이는데 그것이 검사님 특검 측에서 어떠한 그런 주장이나 증거의 요지나 아니면 입증 취지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가 듣기에는 지금 검사님이 진술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재판장님께서는 이제 모종의 판단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입증 방법을 강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 체부에 대해서는 지난 기일에 이미 고지한 바 있고요. 오늘은 그에 대한 증거 조사를 했으니까 그 정도의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입증계에 관한 의견을 지난 기일에 들으신 거지. 지난 그에 기일에 관해서 듣고 증거- 체부를 고지했죠. 예, 그러니까 채택이 예. 됐으면 예. 그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공판기일에서 증거 조사가 시행됐는데도 그 관련성 여부를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오늘 증거 조사한 이 증거들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은 다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채택도 한 것이고 그 요지를 간략하게 듣는 방식으로 조사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관련성 네. 판단으로 벌써 결론을 내리신 건 아닌가요? 그러면 좀 결론 얘기가 왜 나와요?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그런 얘기는 하지 재판장님께서 마시고요. 관련성이 정도 있다라고 하시고. 판단하시는 것 자체가 벌써 지금 양형이 됐든 공소사실 입증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꼭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 특검에서는 더 추가로 그 신청할 증거가 있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없고 피고인 측에서는 어떠세요?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지난 이제 준비 기일에서 박종준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준에 대해서 관련성 더 추가 신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특검 측의 의견이었고 그 의견을 수용하셔서 그래서 박종준에 대한 증인 채택을 기각하셨습니다. 그 증인 신청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내란 사건에서는 박종준이 채택이 됐습니다. 특검 측 증인으로. 그리고 특검 측 증인으로 신청이 돼서 이 사건에 관한 공소 사실이 다뤄졌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그 부분을 제출하겠습니다. 증인 신문 기록을. 그리고 같은 재판부시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부께서 당연히 현저한 사실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사건에서는 특검 측에서 박종준에 대한 증인 신문은 허용이 되고 이 사건 진짜 본류의 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지금 피고인 측에서 그 증인 신문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증거 채택을 보류하고 저는 이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에서 박정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고 그 증인 신문 조서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재판장님, 입수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재판장님 그 말씀을 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그러면은 박정준을 또 신문하자 뭐 이런 취지신가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간단하게 하시죠. 예. 재판장님, 증인 저희가 네.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아니 같은 말을 지금 같은 말을 않으시면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니까 박정준에 대해서는 이미 그 지난 기일에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시 그 얘기를 다시 아니, 그런데 꺼냈으니까 같은 재판부에서 지금 그 증인 당심에서 채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추가로 거죠. 신청할 증거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그 각을 세우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잖아요. 지난 기일에 다 그에 대해서도 고지를 했고 그 박정준에 대한 신문 내용이나 이런 게 꼭 증거로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 증인 신문 조서나 이런 걸 받아서 제출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번에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요. 지금 검사는 특검 측은 이 부분이 분명히 별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공소 사실 동일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지금 재판부께서 기각한 증인인 박종준에 대해서 다른 사건에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고 그 사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은 일방적으로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건에는 증인신문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주장이 현저히 전후가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재판부에서 한쪽에서는 증인 채택을 해주고 한쪽에서는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을 부채택해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그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 PPT 12면에 그 간단히 기재된 내용입니다.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서 추가로 증인 신문을 좀 신청하고자 합니다.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 측과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 측에서는 이 추가로 증거 신청하는 의견을 개진하시는 거죠? 예, 예, 말씀하세요. 12면입니다. 예, 해당 PPT. 절차적 요청 1 해서 이제 김성훈 전 차장 이제 증인 신문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안보폰을 관리하는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제 안보폰을 관리한다는 업무가 불출하고 그다음에 그 성능 유지를 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냐, 아니면은 실제로 그 사용 내역이나 그 사용을 어떻게 하였는지도 경호처의 관리 업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사건의 그 박종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은 박종준조차도 경호처장으로서 해당 안보폰에 대해서 관리 업무를 경호처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불출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재한다는 것이지, 이에 관해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누가 사용하였는지,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권한이나 이를 확인하는 절차, 이와 같은 업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법정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박종준 같은 경우에 스스로가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경호처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라고 그 증언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이어서 그 통신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진술하면서 그에 더해서 경호처 전체가 마치 통신 업무에 관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본인이 직무에 대한 경험을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에서의 업무가 상당히 오래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한 바가 있고, 그리고 또 통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에 관해서 실제로 이제 경호처가 안보폰을 관리하고 이 관리 업무의 내용으로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하기 위해서는 김성훈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김성훈을 증인 신문한 건 아니에요? 1심에서 신문한 내용하고 새롭게 신문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그 소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들 사정이긴 한데 네. 항소심부터 좀 나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한 점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종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그 공판 준비기에서 진짜 기약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다른 내랑 관련 사건에서 박종준의 법적 진술을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 사건 1심에서의 진술하고 좀 약간 많이 꽤 다른 이런 내용들을 진술을 해서 좀 피고인과 변호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관련된 피고인과 관련된 이 문제가 된 안보과 관련된 이 사실과 관련해서 좀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좀 물었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김성훈 증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박종준 증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총 이제 이 안보권 지급 관련해서 제가 파악하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더 신문들이 있습니다. 총 4명의 진술이 지금 여러 가지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 김성훈, 박종준.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늘 항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뭐 명확한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진술했다기보다는 좀 추측, 가정, 그다음에 어떤 뭐 계엄이라는 큰 일에 처하게 된 개인적인 당황, 혼란 이런 속에서 진술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바에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관련된 사람을 모두 다시 불러가지고 진술한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김성훈 가장 이제 이 안보폰 보안 업무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김성훈을 대해서 그 엇갈리는 부분 그리고 명확하게 짚고 넣어야 될 부분만 저희가 좀 추가로 신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요 시간은 뭐 1심 때처럼 뭐 2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제일 예상으로는 약 30분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금 증인으로 그 증인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김성훈 증인 이외에는 다른 분들은 안 계신가요? 현재로서 그렇습니까? 네, 현재 없습니다. 김성훈을 그 당심에서 추가로 증인 신청하는 것 관련해서 특검 측의 의견은 있으신가요? 네, 박종준 증인과 같이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 이미 충분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래서 규칙 156조 6의 5에 규정하고 있는 당심에서 증인신문을 새로이 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또한 오늘 변호인께서 이 유인물을 통해서 밝히신 내용도 뭐 좀 다른 부분 진술을 정리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뭐 단순한 표현이 그렇게 정리될 수 있으나 어떤 서로 모순되는 진술이거나 맞지 않는 진술을 좀 유도하거나 또는 좀 피고인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또한 피고인과 김성훈의 관계에 비추어 봐서 그런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정부로 유도할 염려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피고인께서 피고인 측에서 관련 그 증언들을 종합해서 의견서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지 새로이 뭐 증인신문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재판부의 소정 지휘는 저희가 따라서 최대한 협조할 예정입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제 진술 정리한다고 표현한 부분은 이제 검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관련된 진술을 갖다가 전부 다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의미로 뭐 이끈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이제 대치되는 진술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박종준 그 저장 같은 경우에는 1심하고의 그 증언이 사실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사실 전혀 막 모르쇠로 다 일관했다가 이제 지금 그 다른 사건에서 이제 증언하기를 이제 이 전문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가 있어서 해당 내용들이 지금 진술들이 엇갈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문성을 갖고 잘 아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봤는데 아까 누구죠? 이명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증인 신문 그 사항 내용이라든가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이게 신문이 가능할 수 있지. 또 그 1심에서 사실 상당한 시간을 투여해서 김성훈 증인을 중요한 증인일 수 있어서 신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또 신청해서 적정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만 하면은 사실 쉽게 채택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신문 시간이라든가 신문 그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에 기재하신 대로 좀 그러면 그 잘 지켜주시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도면 저희도 뭐 특검 측의 의견도 듣고 저희 또 상의를 해보니 김성원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채택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 진행 관련해서 현재 그 추가 증거나 이런 거 특검 측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김성원 증인 정도를 신청하신 거니까 그 이후에 피고인 신문이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한다면 어느 정도나 시간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넉넉하게 잡았을 때 1시간 안쪽으로 할 한 것 시간 안쪽으로. 예, 예.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예. 조금 더 여지가 있어요. 다만 왜냐하면 이게 증거 조사가 별로 남지 않아서 이게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 신문도 그 이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미리 여쭤본 겁니다. 예. 대표님, 그 이후 네. 공판 절차 진행 관련해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증인 신청은 이제 뭐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이 사건 이제 위계 저희가 사실 좀 법리적인 주장을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을 위한 시간이든 뭐 추가 그러니까 증거 신청을 위한 시간이든 그런 걸 좀 그 미리 이렇게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변론할 기회는 당연히 드리는데 이제 그게 저희도 이게 좀 하루 전일 이렇게 하기가 지금 어려워서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계속 이게 시간이 초과되고 하면은 또 이 진행상에 또 어려움이 생겨서 변론할 기회는 그 당연히 특검 측의 의견 진술 기회도 있는 거고 변호인의 변론 기회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 당연히 드릴 수 있는데 그에 앞서서 그 증인 신문이라든가 피고인 신문 관련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이제 그 지금 저희가 그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금 오늘 출석한 김용현 피고인이 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기도 하고 뭐 변호인들도 다 이렇게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그 저희 사건하고 그 저희 사건을 경우에 따라서 그 우두머리 사건에 병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뭐 의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진행 과정에서는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의견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특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 기일도 이제 계속 따로따로 이렇게 계속 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진행까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하기도 또 쉽지 않은 면도 사실은 있고 뭐 피고인이나 다 변호인이나 다 이렇게 그 중복이 된다 그러면 그 일정 어느 정도 이제 그 증거 조사나 이런 거는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무리될 쯤이나 이런 쯤에 이제 병합을 한번 검토해 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 특검이나 그 변호인 측에서 그 다음 길 전까지 의견을 한번 그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그 오늘은 증거 조사까지 하고 그 증인 신문 또 나아가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을 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대략 준비는 좀 하시죠. 예, 예. 증인 신문이 끝나면 피고인 신문까지 마치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병합 여부를 좀 더 이야기 해볼지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할지 지금 명확하진 않은데 그것도 한번 그 피고인 신문까지도 한 이후에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1시간 정도 말씀하셨으니까 예. 말하게 되면 특검에서도 피고인 신문 관련해서 반대 신문하거나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예.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재판장님 그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 법리에 관한 주장 부분을 30분 안쪽으로 다음 기일에 좀 저희가 사실 어느 부분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제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저희는
그 양호열이 고의 없는 도구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 정범으로 피고인 김용현이 기소가 되었어야 되는 사건인데 증거인멸죄 정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금 무리한 기소에 이르렀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30분 이내로 저희가 좀 30분, 뭐 20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최대한 줄여서. 다음 기일을 9월 1일 오후 2시로 정해 보겠습니다. 네. 예. 증인 김성훈에 대해서는 그럼 그 피고인 측 증인으로 소환을 해보고요. 그 다음 기일에는 그러면 그 증인 신문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 신문 그리고 그 변호인 말씀하신 대로 이 증거인멸 관련해서 그 쟁점에 관해서 변론할 기회는 20분 정도로 해서 증인 신문 마치거나 한 이후로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오늘 항소 이후 진술하고 일부 증거조사 절차를 거쳤는데요. 오늘 그 진행된 내용 관련해서 그 이해할 점이 있으신가요? 재판장님 추가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예, 추가 증거 제출하시고. 예. 변호인 측은 어떠십니까? 네, 공판 진행 중에 이해한 내용을 뭐 저희가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오늘 재판은 그럼 이 정도로 하고요. 그 9월 1일 오후 2시에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